The National Liberation Day, August 15th, commemorates Korea's independence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commemoration of the 74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Liberation Day, we meet with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Jong-chan, who was a descendant of Korean independent activist Lee Hwae-young. Lee Jong-chan has been engaged in meaningful activities to follow in his ancestors' footsteps. He is also taking the initiative in inheriting the spiri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chair of the National Memorial o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onstruction Commission. On today's Heart to Heart, we meet with Chair Lee Jong-chan to reflect on the significance of Korean independence. (2019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지 74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헐트헐트에서는요,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후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이종찬 건립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아주 뜻깊은 일을 하셨죠. 네. 국회기록보존소의 한국 정치사 기록을 기증을 하셨습니다. 기증을 하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 기록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문 스크랩을 열심히 했고 또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정치하면서도 계속해서 스크랩을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근데 그 기록을 모아다 보니까 한 13,000건이나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보존하는 것보다는 국회 기록을 갖다 넘겨줘서 국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 아다시피 미국의 그 군정 때 여기에 군정장관을 했던 존 버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어 군정 3년 동안에 했던 모든 기록들 개인의 메모를 포함해서 뭐 연설문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대학에다 기증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정치학자가 우연히 그 대학에 가가지고 기록을 보니까 엄청난, 그 사람은 개인의 기록이지만은 그 엄청난 현대사의 자료가 거기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전부 말하자면 복사하고 번역을 해서 시내에 어느 신문에다가 시리즈로 한 30편을 내는 걸 저를 읽었어요. 내 기록도 저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 기록보존소에다가 다 남겨줬죠. 그랬더니 국회 기록보존소에서 지금 아주 쾌재를 불리고 큰 잔치를 한번 저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걸 전부 전시하고. 네. 그럼 얼마나 기증을 하신 건가요? 13,000건이니까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한 5,000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건 조금 민감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 개인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네. 당장 공개하면 조금 좀 그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이니까 제가 마저 기증을 하고 네. 단 이거는 제가 죽고 나서 공개를 하자 이런 단서를 좀 붙여서 보내주려고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시고요. 아마 이게 13,000건이지만 제가 아주 어쩌 면에서 알짜를 골라낸 거니까 그것을 다 우리 후배들이 정치학을 연구한다든가 남북 통일에 관한 문제를 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현대사를 연구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게 다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임시정부 기념관은 해방이 되자마자 지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제 금년이 100주년 아닙니까? 네네.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사실은 금년에 준공을 했어야 옳았는데 준공을 못한 것을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에
이걸 시작을 했어요. 네. 2019년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2년 동안 이게 그냥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지부진되고 추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거를 국비로 짓겠다 네. 하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속도가 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2015년에 지었으면 2017년에 끝났을 텐데, 19년에 네. 4년 걸려서 그렇죠. 2017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2년. 자연히 2021년에 밀리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위치를 보니까 서대문 형무소 앞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서대문 형무소에 뭐 가보시면 알지만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끝날 무렵에 약간 언덕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게 거기 올라가 위에 사실은 서대문구 의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회를 박원순 시장이 내보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줬어요. 네네. 그 땅이 한 2천여 평 되는데 그 아주 사이트가 좋습니다.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 좋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박원순 시장이 여러 위치를 저에게 선정을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거기를 점을 찍은 이유는 그 밑이 저 서대문 형무소 아닙니까? 그 서대문 형무소에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거기에서 구속되고 gat혀서 고생하고 고문당하고 또 사형당하고 그랬습니까? 거기는 우리 민족의 비극이 서려 있는 데거든요. 그야말로 홀로코스트 지역이죠. 홀로코스트. 그랬는데 거기를 1년에 다녀가신 분들이 한 80만 명 됩니다. 요새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 당시 제가 판단했을 때만 해도 한 80만 명이 다녀갔는데 다녀간 분들이 전부 형무소를 들어가서 보면은 울적한 마음을 갖는다 이게요. 아, 우리 저 선배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나.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또 사형당하고 마음이 울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임시정부 기념관을 거기다 짓고 좀 더 이거는 희망을 표시하는 그런 임시정부다. 네, 그런 마음을 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장소를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짓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도 그렇고 이제 뭐 기사나 이런 블로그들도 많이 쓰잖아요. 보면은 정말 과연 내가 그 당시에 나라면 독립운동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문에 대해서도 막 생각을 하면 그냥 힘들기만 하고 겁도 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슬픈 마음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건국절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건국절을 1919년이 아닌 1948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948년도를 주장하시는 분은 1948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그분의 대통령 선서문을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통령 선서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새 선서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국헌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선서문인데 거기에 연호를 어떻게 썼느냐.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그 양반이 당선됐어요. 취임은 8월 15일 날 했지만 7월 24일 날 당선됐거든요. 그 문서에 보면은요.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으로 돼 있어요. 대한민국 그 1948년이에요. 만약에 그때가 건국됐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30년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큰 멀리 내다보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긴 나라 중에 신생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30년의 공화정을 이룩한 그런 전통이 있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 네. 이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1919년에 우리 민주공화정이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때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현재 헌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1919년에 시작됐고 헌법 1조에 민주공화정으로 한다는 것도 19년에 됐고 재헌헌법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다시 한번 이걸 강조를 했다 이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이제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국은 4350년 전에 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1919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된 건 언제부터냐? 1919년부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혼란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이제 이어서 상해이 임시정부 청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 외 중국의 다른 지역에도 여러 곳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정통성에 대한 좀 이야기도 있었는데 메인은 뭔가요? 사실은 제일 항일 독립선언을 한 것은 중경, 중칭이죠. 네네. 지금 중경에 있는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한 그 때입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를 수립한 건 어디냐? 상해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전국에 있는 대표들 29명이 모여서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것을 결정한 것이 1919년 4월 11일이다 이게요. 네. 그러면 상해에 있었을 때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시초고 1932년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네네. 했단 말이죠. 네. 그래갖고 일본이 일제히 독립운동 세력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가서 피난을 간 것이 항주, 가흥, 네. 남경, 장사, 유주, 그다음에 기강, 네네. 그다음 중경 이렇게 뺑 어떤 면에서 2만 5천리 대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해방을 맞이한 것은 중경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초는 상해, 맨 끝은 중경. 그 중경에서는 광복군을 조직해서 대일 항전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곳이니까 거기도 의미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통성이 있는 곳이라면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두 곳을 정통성이 있다고 저 보고 있죠.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2021년이죠. 준공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저희 제작진이 찾아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The National Memorial o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s to be constructed from 2019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chair of the Construction Commission for Korea's first memorial that introduces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Lee Jong-chan has a lot of work to do. What does he want to tell us through his work? 여기서 이제 모든 임정의 역사, 모든 임정의 자료를 여기서 물론 구입을 해서 전시도 하고 또 나아가서 여기를 갖다가 하나의 자료장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 그런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We will hear from Chair Lee Jong-chan speak about the meaning of Korean independence. 위원장님께서는 중국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1936년생입니다. 근데 윤봉길 의사가 의거가 있었던 것이 193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낳기 4년 전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봉길 사건 터지고 나서 일본군이 전부 포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그 포위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는 같이 밖으로 도망을 말하자면 피신을 했죠. 네네. 피신을 했는데 가족이 있으니까 틈틈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상해에 있었지만은 아주 밑바닥 생활을 했죠. 네. 아주 그 슬람 같은 데서 살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누구도 우리는 할아버지가 뭘 했고 아버지가 어떻게 뭘 했고 하는 것을 사실은 철날 때까지 알 수가 없었죠. 그냥 아버지는 왔다가는 그냥 며칠 있다가는 또 어디로 갔는지 구름처럼 사라지고 또 오고 또 이런 생활만 계속했었으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중국 사람 틈 속에서 살았으니까 중국말을 한국말보다 더 잘했었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 중국 학교 다니고 근데 그때도 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활 속에서 어느 날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네. 제가 10살 때입니다. 네. 이때는 이제 아버지도 이제 정상적인 가장 역할을 하게 이제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날이 왔구나 그러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어느 날 아버지가 양복을 친구분들에게 말해가지고 돈을 걷어서 양복을 3벌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큰 양복 한 벌에다가 조그만 양복 2벌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 양복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양복은 김구 선생이 입으라는 양복이고 적은 거는 우리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인 이시영 선생의 양복이고 또 하나는 우천 조항구 선생은 어머니의 당숙인데 그분의 양복 그러니까 3벌을 만들어서 그걸 잘 포장해서 백에다 넣어서 그냥 중경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왜냐? 그 당시에 중경에서는 전부 중국 두루마기 입고 있어요. 중국 옷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그 양복 살 그런 여유도 물론 없었지만은 또 그렇게 그럴싸한 말하자면 오버코트도 있고 마후라도 있고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제가 그 양복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흰 목도리였었어요. 흰 목도리. 굉장히 자세히 기억을 하시네요. 네. 근데 다른 양복은 뭐 그렇게 뭐 그러려니 하고 구분이 잘 안 됐는데 이 3분들이 전부 비행기를 타고 상해로 오시네. 그 비행장에 나갔어요. 비행장에서 나가서 딱 보시니까 전부 내려오시는데 보니까 하얀 오바 속에 하얀 목도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아버지가 사신 목도리가 저였는데 하는 생각이 났어요. 아마 그때 그 생각이 지금까지 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마치 뭐 역사책을 읽는 듯한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 같아서 좀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조국으로 돌아오셨잖아요. 조국으로 이제 돌아오셔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상해에서 저희들은 금세 임시정부가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임시정부라는 임시가 떼어지고 정식 정부가 되고 그러면은 뭔가 우리나라가 이제 금시발복할 것처럼 아주 좋은 나라로 갈 거다 하고 그런 기대에 차서 사실은 들어왔죠.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보니까 임시정부는 오히려 없어지고 미 군정이 실시가 되더라 이게요. 이건 내가 생각한 거와 어린 마음이지만 임시정부가 당연히 들어가서 정식 정부가 돼야 될 텐데 정식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걸 보고 저는 아, 이게 우리가 아직도 해방이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어린 마음이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3년간 그 상당히 혼란기에 우리 가족들도 다 고민이었고, 예? 왜냐 우리는 독립운동하느라고 모든 걸 다 팔고 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실은 뭐 살려는 집도 없었고 모든 게 다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살긴 살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정상적인 삶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방의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이것은 지금도 제가 하나의 비애로 느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해방 후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의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예, 저는 조금 운이 좋은 택이죠. 네. 저는 사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네. 갈 학자금도 막막했고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그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참 저는 아주 이상하게 그래도 경력 관리를 잘 해서 네. 어느 날 정치인도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네. 또 제가 고향으로 있는 종로에서 4번이나 당선이 됐고 하는 그런 영광을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서는 제가 운이 좋은 택이죠. 그러나 지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들에게 7만 2천 명에게서 생활보조금을 더 주도록 배려를 해 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신 것은 참으로 용기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저는 후손으로서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저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후손들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 틀을 만들어 보자 하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1984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을 돕는 장학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당 장학회인데 지금까지 해서 약 2천여 명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 보람으로 느끼고 앞으로 이것을 더 좀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님. 네. 자, 광복 74주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의 역사인식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는데 지금 일본은 자꾸 우리 보고 그때 다 끝난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로서 끝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문제는 미처 다 끝내질 못한 부분이 많다 이게요.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이걸 다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이 독일과 같은 생각을 좀 해달라 이게요.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과거를 청산하기커녕은 지금 헌법을 고쳐가지고 전쟁할 수 없는 나라. 왜냐하면 1차 대전에 그 큰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쟁할 수 없는 나라의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지금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과거를 이제 아주 망각으로 돌리고 다시 옛날 일본 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것과 뭐 다를 게 없다 이거죠. 요새 한일 간의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특히 이 문제를 저는 일본
지도층이 자기 국내 정치에 자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대상으로 놓고 막 헐뜯는 것 같다 이게요. 네. 이러지 말자 이게요.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에 이제 우리도 유럽처럼 프랑스하고 독일이 얼마나 앙숙입니까? 몇 번 거쳐서 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EU라는 걸 만들어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북아시아도 동북아에 커다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일본은 그 대신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미래를 갈 때 항상 이 과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동북아시아에 하나의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베처럼 뭐 우리 보복이나 하고 경제 말하자면 시장 경제를 갖다 문란시키는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좀 봅니다. 대국의 일본은 큰 나라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큰 나라예요. 대국의 지도자다운 모습은 아니다. 이제 이런 기회에 대국답게 좀 행동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독립운동가의 뜻과 정신이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응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